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윤희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누구야? 홉스를 다뤘었고, 영국의 경험 철학자들 홉스, 로크, 휴մ 이렇게 3인방인데 홉스를 다뤘었고, 이번 시간에부터는 로크 들어갑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273쪽이고요. 로크, 영국의 철학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로크를 영국의 철학자라고 일컫는 이유는 그가 인간 오성론으로서 영국 경험론의 교과서를 썼기 때문이며, 또 그의 철학의 특징이 곧 영국 국민성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영국 국민성의 특징이 과연 뭘까?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현명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모든 극단적인 것을 다 피하는 판단, 냉철하며 실질적인 객관성, 보수성과 진보성이 잘 합쳐져 있는 것, 자유주의, 관용 및 실제 생활에 대한 감각 등등을 그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힐슈베르거가 생각하는 1950년대 당시의 영국 국민성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균형, 조화, 객관성, 보수와 진보가 잘 합쳐져 있다. 자유주의, 관용, 실제 생활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로크의 특징이자 당시 영국인들의 특징이었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그의 저작을 비판을 통해서 굳건히하고 앞으로의 진보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공식화할 수 있다. 이게 짧은 서문이지만 요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니요, 서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럼 서문은 요 정도로 하고요. 바로 생애와 저작 넘어가서요. 존 로크는 1632년부터 1704년까지 사셨어요. 홉스와 비슷한 점이 있다. 로크도 홉스와 마찬가지로 옥스포드 대학을 다녔고, 여기서 스콜라 철학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귀족 가정에서 가정교사 노릇을 했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에 왔으며 거기서 학자들과 교제를 했고, 이건 홉스 할 때도 저희가 얘기 좀 강조했죠. 프랑스 프랑스를 좋아하신다. 홉스도 그랬고 당시에 핫한 곳이었죠. 학자들과 교제를 했다. 왜 결정적이었던 데카르트의 명석함과 과학의 확실한 과정에 심취했었으나 다만 데카르트 철학의 타고난 관념과 물체관을 부인했다. 로크에게 특별히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가상디와 그 제자들이었다. 로크는 가상디의 저작들 자체를 연구했다. 자, 가상디가 누구인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8쪽을 보시면 가상디에 대한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58쪽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피에르 가상디는 고대의 원자론을 개신함으로써 근세의 양적 기계론적인 자연관에다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이론을 제공해 주었다. 그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데카르트를 반대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데카르트는 물체와 연장을 동일시함으로써 원자론이 필요로 하는 비어있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상디는 루크레티우스와 에피쿠로스를 통해서 데모크리토스의 사고 과정을 알게 되었고, 데모크리토스와 마찬가지로 원자, 비어있는 공간, 원자 안에 스스로 깃들어 있는 창조되지 아니한 영원한 운동 등을 자연의 3가지 원리라고 주장했었다. 원자들은 모양, 크기, 운동, 딱딱함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셀 수 있고 잴 수 있는 궁극적인 물질의 점과 힘의 단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계론적인 동역학이 그 존재론적인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이제 이게 가상디에 대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이 가상디의 영향을 홉스도 받았고 로크도 받았다.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잠깐 읽어드렸고요. 자, 이 가상디 학파의 대표자가 되었던 프랑스와 브루니에의 영향을 또 받아요. 그와 접촉을 합니다.
파리에서. 즉 로크는 1675년부터 79년까지 완전히 프랑스에 살았다. 그리고 1683년부터 89년까지는 망명객으로서 홀란트에 머물렀다. 1689년 오란지의 윌리암 군이 영국의 왕으로 되자 로크도 고국에 되돌아왔다. 로크의 주저는 1690년의 인간 오성론이다. 이게 인간 오성론의 원제가 읽어드릴게요.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이에요.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에세이 수필인데 Human Understanding 인간 이해에 관한 수필이에요. 인간 이해에 관심 있는 수필. 줄이면 인간 이해론. 더 줄이면 인간론. 인간론을 쓴 거예요. 로크가. 오성론 하니까 뭔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인간 이해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언더스탠딩이니까. 자, 그 기타의 중요한 저서들은 그 이전에 1660년경 쓰여졌던 자연법에 관한 8편의 논문이 있고 관용에 관한 편지, 통치술에 관한 2가지 논문, 교육에 관한 생각, 성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합리성 이렇게 있습니다. 관용, 통치술, 교육, 뭐 종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존 로크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거의 한쪽 정도 되는 소개였습니다. 혹시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되게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학자라서 이번에 로크 읽게 된 게 좀 뜻깊었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나 이런 윤리 시간에 배우는 로크는 정치에 관련된 로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문에서 또 이제 말하다시피 로크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의 삶과 이론을 두루 봤을 때 로크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철학자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사회에 관한 얘기들을 했던 것이지, 정치나 철학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책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인식 비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제 또 첨예하게 언어 분석으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대 철학자들이 좀 떠오르죠. 뭐 인식 비판하면은 뭐 칸트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뭐 언어 분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휴음부터 여러모로 떠오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견을 좀 간략하게나마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뒤에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보죠. 275쪽 소제목은 인간 오성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로크는 인간 오성론 1690년에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서 데카르트가 그 회의로서 제기했던 인식론의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17, 18세기를 특징 짓는 인간의 인식의 기초, 진리의 가치, 진리의 도달 범위 등에 관한 대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라이프니츠는 1704년 인간 오성에 관한 새로운 논문으로서 이에 답하고, 아까 1690년에 로크가 인간 오성론을 썼다 그랬어요. 이거에 이제 1704년 라이프니츠가 인간 오성에 관한 새로운 논문으로 답을 하고, 버클리는 1709년 인간의 지식의 원리를 썼고, 1748년 휴메 인간 오성론이 나타났고, 1781년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가지고서 이 문제 전체를 마지막으로 해결 지으려 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논쟁. 지금 쟁쟁한 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버클리, 휴엄, 칸트까지 이 논쟁, 인식론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당대 철학자들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왜 인식론이냐? 요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인식론이 문제가 안 됐냐? 이런 거죠. 데카르트는 도대체
데카르트가 제기한 그 회의, 방법론적 회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그전에는 별 문제가 없다가 그냥 인간의 인식이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한계랄까? 인간이 어디까지 인식할 수 있나? 진리를 알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데카르트 계속 회의했잖아요. 계속 질문하다가 끝까지 질문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분명한 건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요거를 인제 데카르트가 발견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답을 내렸죠. 그로부터 모든 명제들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당연시됐던 것들이 그 인식론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전에는 그전까지만 해도 뭐 플라톤이니 뭐 아우구스티누스니 당연히 신은 있는 거고 그게 의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있는 거고. 좀 질문이 달랐던 거, 질문의 그 방향이랄까? 이게 달랐어요. 혹시 이 부분 근대 철학자들은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왜 인식론을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대논쟁이 왜 됐나? 지니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에 대한 게 갑자기 이 시대 때 발발한 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모로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가성비로부터 이제 위시할 수 있는 여러모로 학자들이 뭐 중세 때도 있었죠. 뭐 아비첸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랍계 철학자들 그리고 스페인계랑 다 교류를 하면서 각각의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교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론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이 과정에서 데카르트와 더불어서 합리론자들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을 굳이 이전 전통 철학의 어떤 흐름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현상과 근대 철학에서의 현상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현상은 우리 어떤 실체 안에 배후에 그 존재하는 참 실제로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근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현상 혹은 그들이 말하는 현상과 실제는 사실상 의식에서 나타나는 직접 성질에 주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 자체를 현상 내부에서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탐구하느냐 혹은 그 현상 안에서 현상 겉으로 보여지는 혹은 우리가 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식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성질. 오늘 우리가 로크하면서 뒤에 뭐 직접 성질이나 복합 성질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질문으로서의 이런 방향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또 합리론자들과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합리론자들은 이러이러한 논의 안에서 이 성질 자체를 누가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다, 무엇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뭐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자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합리론자 말고 이제 경험론에 넘어와서는 그런 식으로 분명한 어떤 제시, 지시, 가르침은 없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또 말하지 않는 로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읽어보실 텐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신다면 앞서서 질문하신 그 질문이 약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계속 가볼게요. 로크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우리들의 인식의 근원에 관한 물음이다. 그래서 그의 태제는 다음과 같다. 즉, 우리들의 정신에 타고난 원칙은 없다. 원칙이 없어요. 이론적인 원칙도 그러니까 윤리적인 원칙도 없다. 그는 오성론의 제1권 전부와 2권의 제1장을 이런 주장을 증명하는 데 바치고 있다. 만약에 타고난 관념, 생득관념이 있다면 어린이들도 이미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모순율과 동일률의 논리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어른들도 많다. 하나님의 개념마저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표상,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민족들도 있다. 윤리적인 원칙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없는 거죠. 어떤 것도 타고난 게 없어요. 의식이란 소위 아무런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은, 즉 그 어떤 관념도 없는 백지라고 가정해 보자. 이게 보통은 타블라 라사라고 불리더라고요. 백지인 거죠. 의식은 백지다.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다. 그 전에 철학자들은 또 다르게 얘기했죠. 어쨌든 뭔가 타고난 게 있어. 미리 알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죠. 이데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데아의 관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없어. 타고난 거 아무것도 없어. 한번 이렇게 인간을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달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윤리적 원칙도 모르고 그냥 백지야 인간은.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의식은 관념을 갖추게 될까? 결국 경험을 통해서 관념을 알게 돼요. 자, 경험엔 두 가지가 있죠. 외적 감각, 내적 감각. 자, 외적인 감각의 경험은 신체의 감관을 거치며 감각이라 불려요. 센세이션, 감각이라 불리고, 그리고 내적인 감각은 반성, 리플렉션이라고 불리면서 스스로를 자각하죠. 스스로를 지각합니다. 즉 보는 것, 느끼는 것, 정열 등등을 지각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지각하는 것이다. 반성, 리플렉션은 감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내적인 감각조차도 외적인 감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언제나 정신 안에 있는 것은 우선 감각을 통해서 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의 모든 내용이 경험에서 생긴다. 요런 명제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친한 형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네가 갖고 있는 무의식조차도 다 너의 경험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뭐 어떤 마음을 먹든 어떤 뭐 기발한 걸 상상하더라도 다 너의 경험에서 왔다는 거죠, 무의식조차도. 이거 따져 보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형도 로크 같은 경험론자였어. 야, 경험론자였네 형이. 약간 이제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든, 이게 여러분들도 뭐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뭐 보고 듣고 맛보고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어. 그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짜집게 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정신의 모든 내용이 경험에서 생긴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진희님 생각도 궁금해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네. 개념이 되게 단순한 경험이잖아요. 네. 그냥 나 그거 해봤어. 아니면 나 거기 가봤어. 뭐 먹어봤어. 이런 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라면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 뭐 이제 앨범 열어보면서, 너 이렇게 두 돌밖에 안 됐는데, 너 이렇게 한글을 읽더라? 너 이렇게 기억, 니은 막, TV에서 자막 나오는 거, 자막 같은 거 읽더라? 이러면서, 읽었던 거 기억나? 기억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한 2살 때 기억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게 학습된 기억처럼.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일단, 공교육에서는 그러하죠. 우리 세대 때 많이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쫙 개념어들을 쓰거나 아니면 공식들을 쫙 쓰고선 일단 외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고 이해 영역 수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줄줄이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에 뭔가를 이렇게 체득시킨다거나. 근데 우리 몸은 일종의 알고 있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적용이라든지 이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한 설명은 로크의 우리가 아직 단순하게 이해해서 잘 모르겠지만 로크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하게 경험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로크는 좀 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을 한 셈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인간이 당연히 타고난 게 있겠죠. 뭐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성향, MBTI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근데 타고난 것도 물론 있겠지. 플러스해서 로크가 말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것도 있겠지. 그게 짬뽕 돼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겠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경험, 정신의 모든 내용이 경험에서 생긴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경험론자의 주장을 합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생각을. 관념은 오성론의 제3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277쪽을 보면요. 정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 지각하는 것과 사고나 오성이 지각하는 것의 직접적인 내용을 이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관념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의식 안에 관념이 생기게 하는 힘은, 이게 중요하죠. 관념이 생기게 하는 힘은 대상의 질이라 한다. 이 대상이 그 힘은 내재해 있다. 대상은 뭐 사물이겠죠. 우리가 보는, 마주하는, 경험하는 대상의 질이 관념을 생기게 한다. 어. 로크는 또 이 객관적인 질 자체를 관념이라고 하는 때가 자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는 사물 자체 안에 관념이 있다고 말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잘 봐보세요.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대상이 관념이 되면 누가 되냐면 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온 세계 만물이 관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고 느끼는 이 감각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관념이야, 그냥. 어. 그 대상이 관념이 되어 버리면 흉이 되고요. 버클리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대상의 질이 관념이 되면 로크가 약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의 그 힘은 내재해 있다. 대상의 그 힘이 관념이 되게 하는 힘이 내재해 있어요. 이런 말을 하죠. 사물 자체 안에 관념이 있다. 사물이 관념이 아니라 사물 자체 안에 관념이 있어요. 약간 달라요. 다릅니다. 자기는 비유적으로만 원인의 결과에 따라 이름 붙였다고 이해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실제로 그에게 있어서는 관념이란 우리들의 오성 안에 있는 감각과 지각에 지나지 않으며 오성 안에만 있다는 것이다. 관념이란 오성 안에 있다. 오성 안에만 있다. 이런 일은 자주 생기고 있지만 우리들은 특히 의식 내용으로서의 관념이 대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의 정확한 인상이나 초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인 거죠. 정확한 게 아니라 흐릿하다, 불명확하다, 불확실하다. 의식하긴 하는데 그게 명확하진 않아. 정확하진 않아. 아래 인용문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들의 정신의 감각적인 지각의 대부분이 우리들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가 그 대상이 아니다. 비슷하지 않다는 게 2번 나오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표상에 붙어 있는 이름도 그 표상 내용 자체와 비슷하질 않다. 어 자, 로크는 결국 경험을 통해서 모든 관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신의 모든 내용이 경험에서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경험을 우리 감각을 통해 얻는 경험, 그 대상의 질, 그 관념이 정확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 278쪽을 보면 로크를 따르자면 인간 정신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한 감각론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요인이죠. 이때 로크는 인간의 정신에 관한 가능한 한 포괄적인 심리적인 해부학과 생리학을 다루고 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순관념과 복합관념, 심플 아이디어스와 컴플렉스 아이디어스로 나눠요. 자, 단순관념부터 보면 단순관념은 다시 네 가지의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단지 한 가지의 감각에 의해서만 의식하게 되는 관념. 예컨대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각. 촉각은 열, 차가움, 굽기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물체를 지각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데카르트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다. 아, 고 얘기를 해요. 요건 알겠죠. 단순관념, 한 가지 감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순관념의 두 번째, 한 가지 이상의 감각의 작용에 바탕하고 있는 관념. 예컨대 물체의 연장, 물체의 꼴, 움직임, 뭐 정지 이럴 때에는 시각과 촉각이 함께 작용한대요. 이거 재밌어요.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데 물체의 연장, 뭐 움직임, 정지 이런 게 시각과 촉각이 동시에 작용하는 걸로 봤다는 거죠. 촉각도 작용한다. 요런 케이스. 그다음에 단순관념의 세 번째 케이스는 자기 관찰을 바탕으로 한 관념. 예컨대 사고, 의욕, 기억, 구별, 추리, 판단, 암, 믿음 이런 거 자기 관찰을 바탕으로 한 관념들. 요게 이제 단순관념에 속한다고 로쿠는 보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동시에 감각적인 지각과 자기 관찰에 바탕하고 있는 관념. 이게 합쳐져 있어요. 감각과 자기 관찰이 합쳐져 있는 건데 예컨대 기쁨이나 쾌락, 고통이나 불쾌, 힘, 존재, 통일, 시간적인 계속.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게 감각과 자기 관찰이 합쳐져 있나? 바탕하고 있나? 우리가 기쁘다는 건 혼자 기쁜 게 아니라 어떤 대상,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어떤 대상 덕분에 기뻐하기도 하고 쾌락도 있고 고통, 뭐 불쾌가 있는 거죠. 유발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감각적이면서 자기 관찰, 아까 자기 관찰로 들었던 뭐 사고, 의욕, 기억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런 단순관념들이 우리들의 삶의 소재다. 아까 말했던 네 가지가 이런 단순관념들이 우리들의 삶의 소재네요. 재료. 인간의 정신이 별들을 넘어 날아다니고 또 그런 것을 공상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언제나 단순관념이라고 하는 요소적인 소재들을 새롭게 짜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아까 말한 네 가지가 짜 맞춰진 것, 단순관념을 짜 맞춰서 사고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를 또 들죠. 단순관념들만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24글자 알파벳 ABCD 그 조합으로 모든 단어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영단어로. 뭐 이게 이런 걸 예시로 드는 거죠. 단순관념들이 합쳐지는 게 그런 거야. 또 수의 관념과 공간 관념을 여러 가지로 짜 맞추는 데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제 다음으로 279에 보면 복합관념이 나와요. 단순관념 이외의 복합관념, 짜 맞춰진 관념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복합관념 컴플렉스 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성은 단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발견해낼 힘도 없고 이 자 오성이 인간의 이해력이 아니 단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발견해낼 힘도 없어요.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뒤섞이지 않은 자발성을 지닌 능동 이성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은 경험에서 생긴다고 하는 첫 번째 명제를 로크는 무조건적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합관념은 이미 있는 소재 또는 새로이 흘러들어온 소재를 되풀이하거나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형성된다. 또 그러기 위해선 상기하는 것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로크는 기억과 주의에 관한 자세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추상작용
나오는데 일단 여기까지 좀 보고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힐시베르거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로크의 관념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을 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술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로나 이해로는 조금 와닿지는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좀 참조해서 보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단순관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처럼 뭐 4가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느껴질 때를 뭐 단순관념 1, 2개 이상 섞이면 단순관념 2, 그리고 내 자기 관찰을 바탕으로 한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뭐 사고, 의혹, 기억, 구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3, 뭐 4, 뭐 이렇게 나눠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다른 책에서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받아들여지는 단순한 관념들,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관념, 그 자체를 단순관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79페이지 복합관념을 설명할 때 여기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복합관념은 창조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고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합관념은 뒤섞이지 않은 자발성을 지닌 능동 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무튼 다른 책에서는 단순관념과 대비해서 정신활동의 어떤 통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관념 자체가 이성작용의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이다라고는 설명하지 않지만, 그냥 관념을 2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단순관념보다는 이름 그대로 복합관념이 조금 더 능동성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힐시베르거의 논의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개념 자체만 놓고 이해를 해보자면, 단순관념은 수동적인 관념, 복합관념은 약간의 능동적인 조합이 가능한 것. 그래서 그 예시를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물의 분리와 통합이 가능한 건 이제 복합관념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눈만 보고 설명을 하면 이것도 초록색이야, 이것도 초록색이야 라고 하면은 잡초랑 풀이랑 나무랑 구분이 안 돼야 돼요. 단순관념에서는 다 초록색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한 단순관념들의 종합이 이루어져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복합관념으로서 하나는 잡초고 하나는 풀이고 하나는 뭐 나무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관념 자체가 복합관념이고 복합관념의 목적은 이제 사물의 분리와 통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읽어보면요. 자, 그런데 새로운 관념들이 구성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상작용이다. 왜냐하면 이 추상작용을 통해서 보편적인 관념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제너럴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이 추상작용이란 일정한 징표의 복합체에 관한 관념은 이 관념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때 따라다니는 다른 모든 관념들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다. 분리해낸다. 로크는 우리는 짜맞춰질 수 있는 모든 것들에다 독자적인 명칭을 붙일 수 없으며 이런 일은 한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때에 보편화가 생긴다. 즉 우리들이 개별적인 사물에서 얻어낸 관념들을 같은 종류의 모든 것들의 보편적 대표자로 만들고 그 명칭을 이런 추상적인 관념에 들어맞는 실제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명칭으로 만들 때 보편화가 생긴다. 보편화는 추상화겠죠. 그래서 추상작용인 것 같고요. 사물들은 이러한 의식 안에 있는 정확하고 단순한 현상들과 그 명칭들에 의해 분류되고 이름 분리어진다. 즉 사물들이 그 본보기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 분류되고 이름 분리어진다. 예컨대 정신이 어제 우유에서 받아들인 것과 동일한 색깔이 백목이나 눈에서도 관찰된다면 하향이죠. 정신은 이 현상만을 고찰하고 이것을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것들의 대표자로 삼아 이것에다가 흰
뭐 하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것이 표상되거나 발견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와 동일한 성질을 이와 동일한 소리로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하여 그것이 관념이건 표현이건 간에 보편 개념이 형성된다. 어, 음, 그렇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보편 개념, 보편화. 어. 근세 경험론의 추상작용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적인 철학의 추상작용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르다고 합니다.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적 철학의 추상작용은 순수한 본질 파악이며 따라서 언제나 귀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서 보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인식의 길을 열려고 한다. 그랬죠. 예, 플라톤도 그랬고요. 근데 반면에 로크의 추상작용은 로크의 보편화죠. 이거는 이와 반대로 고의적인 단순한 현상에만 국한시켜 놓고 있고 단지 관념화하고 이름 붙이는 문제를 간편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며 오직 심리주의적으로만 이해해야 할 그런 작용이며 그 배후에 본질 형이상학이 깔려 있지 않다. 형이상학이 깔려 있지 않아요. 어, 다르죠. 추상작용을 똑같이 하는데 그 이전 시대에는 순수한 본질을 파악하는 거. 뭐 형이상학적인 인식의 길을 열려고 그랬고 보편적인 걸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로크로 넘어와서 근대의 경험론의 추상작용은 그냥 단순한 현상을 파악하는 거야. 관념화시키는 거야. 이름 붙이는 문제야. 뭐 이렇게 본 거죠. 형이상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크는 보편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줄 몰랐다. 이 객관적 기준이란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야 하고 또 무엇이 제거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일 것이다. 우리들이 모든 다른 실제와 실제적인 존재의 상태, 즉 시간, 공간, 기타 이것들에 따라 다니는 관념들을 무시해야 한다. 는 주의는 본질을 규정하는 데 아무런 이바지도 되지 않는다. 로커는 오로지 간단화한다는 심리학적, 경제학적인 계기만을 생각하고 있다. 헬시베르거가 이렇게 로크를 밀어붙이고 있네요. 로크는 오로지 간단화하고 있어. 단순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심리학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야. 이런 거죠. 이런 점에서 형이상학은 분명하게 거부당하고 있다. 형이상학은 거부당하고 있어요. 이건 헬시베르거의 관점입니다. 로크가 우리들의 관념의 세계와 관련지어 제기했던 실체와 실제적인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는 문제에 의해서도 역시 그에게 있어서는 형이상학의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의 추상작용에 관한 이론은 분명히 흉의 심리주의와 연상심리학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흉의 심리학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표상 내용과 표상 운동만이 연구되고 표상된 것, 즉 객관적인 내용은 초월적인 것이라고 해서 무시되고 유명론으로서 만족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근세, 특히 가상디의 자연철학적인 원자론에 대한 인식론적인 평행선이다. 가상디가 또 나왔죠. 원자론. 둘이 비교되는데 과학적인 얘기가 나와요. 로크는 파리에서 분명히 이 학설의 영향을 받았다. 즉 그는 분명히 정신에 의해 단순 관념이 가공되는 것을 원자의 운동과 비교하고 있다. 인용문이 나옵니다. 인간이 정신 자체의 오성, 그 이해력이라는 조그만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의 커다란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 사물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힘이 제 아무리 많은 기술과 익숙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손에 주어진 자료를 짜맞추고 나누는 것 이상은 해내지 못한다. 원자론하고 비슷해요. 이와 반대로 새로운 자료의 조그만 입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미 있는 것을 원자 하나도 파괴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연상 심리학의 방법을 마음의 화학이라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이거
야, 이거 마음을 화학적으로 본 거 아니냐. 이 맥락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자론자들에게 있어서의 자연이란 텅 빈 공간에 흩어져 있는 원자들이다. 연상 심리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정신이란 뇌 안에 흩어져 있는 단순 관념이다. 이거 재밌죠? 다시. 원자론자들에게 있어서의 자연이란 텅 빈 공간에 흩어져 있는 원자들이에요. 연상 심리학자들 로크에게 있어서 정신이란 뇌 안에 흩어져 있는 단순 관념이에요. 정신이 그런 거야. 단순 관념이 막 흩어져 있는. 여기에는 전체적인 것, 영원한 형상, 뭐 필연적 명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니츠가 왜 로크가 정신과 진리의 본성을 잘못 알고 있다고 비난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볼 텐데요. 자,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로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흐름을 좀 파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 로크는 정치와 이제 정치 철학과는 좀 별개로 인식에 집중을 했다. 우리가 인식론이다라고 철학에서 얘기를 하면 인식론의 질문,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의 질문은 어떤 것의 본질이 있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질문이라면 인식론적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 그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이고요. 여기 로크가 이제 인식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는 인간이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득관념, 즉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주어지는 그런 관념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합리론자들과 좀 달라지는 지점이었고, 전통적 형이상학과도 좀 멀어지는 지점에서 로크가 좀 특이점을 가진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로크에게 경험은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질문에서 인간이 지식을 얻는 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써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그 경험으로써 얻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라는 세부적인 질문으로서 경험은 반성을 하게 해주죠. 우리가 보고선 초록색? 이거는 같은 초록색이지만 얘는 저번에 내가 봤을 때 풀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성적인 사고를 통한 관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관념의 설명이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이었고요. 관념에 따라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이 구분이 되는데요. 그것이 대상의 성질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제1성질과 제2성질로 나누어져서 제1성질 같은 경우는 직접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리될 수 없는 어떤 직접적인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알려주지 못하는 성질에 대해서 인간이 감각으로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한 성질을 주관적일 수도 있는 그런 맥락의 성질을 제2성질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나중에 뒤에서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서술 중에 하나가 280쪽 중간에도 나와 있어요. 특별히 말해둬야 할 것은 로크는 보편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줄 몰랐다. 이런 것이 지금 로크의 특징으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복합관념이든 아니면 대상의 성질 중에서 이성질이든 그게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가서는 계속 다른 학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고 있냐면, 합리주의자들이 사고하는 방식과 계속 구별이 되고 있어요. 로크 이제 경험주의자들의 생각과. 궁극적으로 로크가 합리주의자들과 애초부터 멀어졌느냐, 그건 아니었고요. 로크가 처음에는 계몽주의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계몽주의자에서 등을 돌려서 좀 비판론자가 되긴 했지만, 일단 합리론자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맨날 명석판명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리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명석판명한 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진리였는데, 합리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점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합리론자들이 말하는 그 명석판명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두고 그 무엇을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명석판명한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비판점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좋은 이성 혹은 통찰, 좋은 통찰이 곧 실제와 접합되는 통찰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우리는 개념 자체로부터 존재를 추출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개념적으로는 가능해요. 고양이 있을 수 있고 고양이한테 말을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면 고양이가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고양이에게 직립보행을 가르치면 직립보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딱 이제 일을 끝나고 집을 방문했을 때 고양이가 두 발로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고양이도 있을 수 있어 라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에 대한 실제의 존재 여부와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혹은 이제 과학 지식이 그러하죠. 이러이러한다라고 이제 원리적으로 탄탄하게 지식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나 그것이 이제 실제와 완벽히 일치되는가는 좀 별개의 문제로 치부가 되는데요. 합리론자들의 사고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한계점으로 지목이 되기 때문에 로크가 일정 부분 회의에 대해서는 옹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회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데카르트부터 위시에서 나온 그 회의인데요. 이제 회의주의자들, 즉 합리주의자들은 최종적으로 그 오류 불가능한 지식 자체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류 불가능한 지식까지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 직전까지의 회의라고 해요. 최종 지점까지의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회의를 회의라고 쓰는 개념인데요. 로크는 회의주의를 옹호했지만 그 회의를 옹호하지 않고 다른 의미를 썼는데요. 이 사람은 항구적으로 의심하는 이제 과학 지식처럼 우리 철학도 인간 지성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검증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긍정을 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식의 과정 안에서 절대적인 어떤 확실성에 대한 어떤 이끄는 과정으로서의 그런 긍정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것은 부분적 지식들을 긍정하는 방식으로의 전개 그리고 자연과학과 어쩌면 유사할 수도 있는 그런 점진적인 비판으로서의 개선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나와 있는 그런 범주를 나누는 부분 뒤에 가서도 인식의 본질에 대해서나 실체에 연결짓는 부분에까지도 그 회의주의자들 그리고 합리주의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비교가 되면서 나와 있는 지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걸 읽으면서도 좀 생각들이 많이 되는 게 일단 그 효과에 대해서 로크 뭐 흉도 그렇고요. 홉스도 그렇고 이렇게 사고함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고가 당대에 그리고 또 후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나 요런 효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281쪽 맨 아래 문단이고요. 우리들은 그가 복합관념들을 분류해서 얻은 세 가지의 종류, 즉 양상, 실체, 관계 속에서 논리적, 존재론적인 전통의 발자취를 발견한다. 이 세 가지는 그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범주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282쪽을 보면 양상, 실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로크가 보는 그런 거죠. 양상이란 언제나 그렇듯이 한 가지의 기체에 붙어있는 상태요 성질이며 따라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성이다. 이런 양상은 실체, 즉 스스로 존재하고 있고 다른 것에 붙어있지 않고 다른 것을 걸머쥐고 있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로크는 실체에 관해서도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형적으로 형이상학적인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비판을 퍼붓는다. 실체와 속성이라는 말은 철학에서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우리는 실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실체가 제공해주는 혼란되고 애매한 관념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실체가 뭔지는 모르는 거죠. 로크가 보기엔. 그런 관념 우리 안 갖고 있어. 실체가 제공해주는 혼란되고 애매한 관념만을 우리가 갖고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사람들이 한 인도 사람에게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인도 사람은 한 마리의 코끼리가 떠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코끼리는 한 마리의 큰 자라가 떠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자아를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 이랬을 때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로크는 그 인도 사람이 실체라고 말했더라도 꼭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절묘한 비유죠. 자, 우리들은 실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들은 실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래 이 문제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단순 관념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우리들은 예를 들어 말이나 돌 같은 소위 사물들이 일정하게 결합하는 데서 이렇게 여러 관념들의 공존이 나타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그런 다음에는 이런 공존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한 가지의 기체가 있으리라고 상상한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다. 이 기체가 문제다. 로커는 공존의 문제에 있어서 이 기체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중요한 건 여러 단순 관념들이 그냥 공존하고 있는 거야. 결합하고 있어, 관념들이. 이런 얘기 하고 있어. 로크는 복합관념의 세 번째 종류로서 관계, relation을, 즉 관념들 서로 간의 연관을 들고 있다. 이 범주는 사물들의 실제적인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물 밖에 있는 어떤 것과 사물에 덧붙어 있는 어떤 것이다. 자, 이 범주, 이 관계라는 거, 사물들의 실제적인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물 밖에 있는 어떤 것과 사물에 덧붙어 있는 어떤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계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체, 즉 관계지어지는 것이 변하지 않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아버지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동일한 카이오스도 내일 그 아들이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아니게 된다. 이런 예시. 그래서 관계는 고찰을 하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과 같은 사고적인 존재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물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는 사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 로크도 일관성이 있어요. 물질, 사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질, 사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자, 관계는 사물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것도 스콜라 학파의 학설이었다. 우리들의 관념을 활동시킬 때 인식이 성립된다. 인식의 직접적인 대상은, 잠시만,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또 계속 나아가는 파트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양상, 실체, 관계를 봤어요. 로커가 생각하는. 지니님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 나와 있어서 좀 아쉽고요. 양상 실체 관계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 인식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이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로크의 정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면서 양상 실체 관계에 대해서 좀 발견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 거의 55분 정도인데요. 아직 좀 이 파트가 좀 길어서 로크가 한 30초 가까이 돼요. 여기서 잠깐 끊고 저희가 이제 요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